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내일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였던 사람의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정권 내내 불거진 V0 권력자의 여러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 결과가 주목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망해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곧 당무에 복귀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들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뭐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아내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해명했지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정권 내내 논란이 됐죠. 그리고 내일에야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사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지만 조용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그거는 정말. 이로부터 한 달 뒤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고 딱 1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내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김 씨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이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할지 말지 막판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너무 고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라 배우자다 보니까 또 이 의혹에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엉켜 있어서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한 판단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인이 구속돼서 재판받는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또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생중계를 허용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아우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오후 2시 10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일단 이 세 가지 혐의인데요. 나머지 또 굉장히 많은 그 후속적인 혐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만 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백다 앵커 소개한 대로 후보 부인 시절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는 그 약속만 지켰더라도 오늘날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일의 어떤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 의원님, 법원이 막판 고심하다가 생중계 결정한 것 잘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건 생중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서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전 여사에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그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의 모습과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왜 그때 그 누구도 이해 못하고 지금까지도 설명 불가한 계엄을 했을까라는데 뭐 그냥 논리적으로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엔 많이 떠돌고 있잖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이 모든 큰 흐름에서의 핵심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은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한 상태입니다. 11년, 4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김용남, 정강재 두 의원께는 요 전망을 한번 여쭐게요. 김용남 의원님. 네. 저희 프로그램 공식 예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뭐 선고 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예.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공범들이 진작에 유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유죄는 확실할 것 같고요. 다만 먼저 확정된 공범들의 형이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이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심 선고 나기 시작해서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 주가 조작 사건이면 적어도 주동자나 이게 가담 정도가 중한 사람들은 실형이 나는데 이 사건은 공범들은 약하게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건희 피고인 사건의 특징은 실제 벌어진 것보다 적용된 법률이 다소 법정형이 낮은 것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 사실상 어느 공무원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실상 뭐 대통령 이상의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부인은 아직까지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선고받을 그 알선수재 혐의도 사실은 공무원 지위만 인정되면 뇌물이고 액수에 따라서는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아주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을 죄인데 예. 이제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알선수재로 의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실체적인 그 범행의 모습과 적용된 법률의 좀 그 간극을 어떤 식으로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지 근데 저는 뭐 매우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실제 행한 행위로 봐서는 어떤 공무원의 부패 범죄보다도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매우 높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정광재 의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려고 했었던 말씀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었는데 예. 그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로 잘못 예. 말씀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뭐 과거 검사 시절에 여러 재판을 하셨을 테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 예측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개 지목하고 싶은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주범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그 형이 확정됐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특검 조사 결과 미래에셋 증권에 나왔던 녹취라든가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고려한다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전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5년은 구형했는데 요새 트렌드가 또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유행이에요. 이진관 재판부도 그랬고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도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2년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는데 탈당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한 대략 10년 내외 정도의 형이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내일 오후 2시 10분이니까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형량도 형량인데 지난 정권 내내 뉴스를 달궜던 국민들을 피로케 했던 뭐 주가 조작, 각종 명품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말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지난해 특검 첫 소환 조사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거예요?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끓는데. 예, 사과는 했는데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검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구형 사유 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선고 때 늘 그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것도 참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덕수 피고인에게 23년 구형하고 법정 구속했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마지못해 사과한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도 사실 내일 선고를 떠나서 구속됐을 때 구속이 그 영장이 인용됐을 시점을 저희가 되돌아보면 예. 그때 당시에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등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장의 자수서하고 목걸이 등의 어떤 실물 이게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게 어떤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 내일 1심 이 사건 관련해서도 재판 내내 비협조적이었죠. 진술도 거부하고 또 마지막에 결심 공판에서도 거의 웃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죄송하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지금 이 재판이 갖는 의미가 나라 전체를 그 뒤흔들고 얼마나 국격을 추락시키고 부끄러운 이 사건인가에 대한 인지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그 통일교 측의 어떤 청탁, 알선 수재 관련해서는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샤넬 등은 마지못해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그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도 있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이것 가방 2개와 목걸이 하나에 대한 판단도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라프 목걸이가 가액으로는 가장 비싼데 3개 중에는요. 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그런데 김건희 씨가 샤넬백 받은 건 인정을 했는데 이거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특검이 확보한 통화 기록이나 윤영호 씨의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 등을 보면 김건희 씨가 윤영호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 도움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영호 씨가 건진법사에게 문자 보낸 것을 보면 조금 전에 김 여사랑 통화했다 이런 문자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청탁을 인지했다고 볼 정황으로도 인정받을 가능성 내일 재판부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전 여사의 머릿속에는 왜 통일교가 예전부터 이제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을 도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누가 봐도 그 중간에 받았던 이 샤넬백 그리고 글쎄요, 의례적 선물이 800만 원짜리고 1,200만 원짜리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 물건에 대한 인식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발언 자체도 사실은 국민 공분을 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게다가 그라프 목걸이는 원체 비싸니까 저것까지 이제 인정했다가는 형량이 더 높아질 것 같은 걱정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저것도 정황상 보면은 누가 봐도 같은 데에서 왔다면은 같은 목적으로 준 사람은 같은 목적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샤넬백도 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주고 게다가 끝에 가서는 목걸이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까지 준 건데 그
그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물론 수수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당연히 형량이라든지 내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가만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늘 예. 말씀드리듯이. 내일 생중계에서 재판장이 이 금품들에 대해서 이른바 명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런데 아까 그림의 오른쪽에 있던 그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범죄 가액을 줄이려는 의도라서 받은 걸 부인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샤넬백은 이제 의례적 선물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너무 고액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에 비추어서 그 정도는 대가상 없이 그냥 선물로 그야말로 순수한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 몇 배 되는 그라프 목걸이 같으면 지금 저 받을 당시에 6천만 원이 좀 넘었다는 것이지 요새는 훨씬 비싸졌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져 갖고 많이 올랐답니다. 지금 살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의례적 선물로 주장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비싼 물건을 받을 때는 항상 뭔가 대가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는 것 같은데 준 사람 그리고 중간에 전달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한 건진법사 등이 다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가 넉넉히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자세히 하나씩 더 짚어보기 전에 이것 좀 볼게요. 내일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있고 오후 3시에는 통일교 측 선물을 준 사람이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있고요. 또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런 의혹의 당사자죠.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이것도 전망을 좀 여쭤볼게요. 뭐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예. 법 적용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같은 혐의와 관련해서 뭐 구체적 정황들이 비슷하다면 모두에게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약간 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통일교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다. 그래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내일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이 연장되게 되는 셈이잖아요. 예. 같은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한 바람에 전재수 의원은 지금 부산시장 선거 나가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그 1심 판결을 계기로 통일교 특검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여론 환기, 국민의힘의 추진 동력 이런 것들도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권성동은 1억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안 받았다는 사람은 갖다 집어넣고 내일 실형 선고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뭐 강선 의원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받았다고 그러고 준 사람도 줬다고 그러고 그 중간에 역할했던 사람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버젓이 걸어다니면서 밖에서 수사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늑장 수사하고 있고 이러니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예. 제대로 된 수사냐, 이 판결이 나오겠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저희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여당에 힘 있는 의원들 출신들한테는 이렇게까지 관대한 경찰 수사와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 그건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예. 매우 잘못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강선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후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아니,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예. 되냐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녹취록이 터지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경시 의원은 버젓이 해외 가가지고 라스베가에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돌아왔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 다 했고 말이죠. 누가 봐도 뭐 이건 의심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뭐 영장을 칠게 말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권성동은 그냥 정광석화처럼 했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이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판결 내일이 아까 전재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여당에 너무나도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너무나도 좀 이상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사법부의 흐름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얘기지만 방금 지적한 강선호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가 좀 늦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상당히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 나옵니다. 예. 경찰이 조금 더 속도를 높이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강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 바이고요. 특히 이제 강선호 의원이 뭐 진술이 뭐 달라진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확실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거 있으면 처벌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또 민주당에도 뭐 이미 이제 탈당 제명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타격이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신속한 수사와 또 영장 필요하면 청구하고 이런 저희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최후 진술에서요. 저는 윤영호로부터 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18일 1심 법정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내일 만약에 유죄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국민의힘에도 정치적으로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1억 원이라는 돈이 오고 가는 시점이 대선을 목전에 둔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열렸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종교 집단으로부터 거액을 당시 윤석열 후보의 캠프 좌장 역할을 하던 정치인이 받은 것이라 어떤 도덕적 비난성 내지는 캠프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물론 뇌물 사건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사건에 있어서 특히 받은 쪽은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받았다고 부인합니다만 그 경우에 뭐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은 무죄가 나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는 않죠. 준 사람이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주기 직전에 또 사진까지 찍어 놨던 게 수사기관에 입수가 되고 그게 증거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예. 내일 아마도 뭐 유죄 인정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금액도 공교롭게 똑같아요. 권성동 의원도 지금 1억 받은 혐의로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강선우 의원도 공천과 관련해서 1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미 이렇게까지 드러난 사건에 있어서 뭐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불구속으로 사건 처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 아닌가. 그래서 조만간 신병과 관련한 구속영장 신청 예. 또 법원에 영장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금품을 제공한 측 통일교 측 인사였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 그리고 오후 4시에 조금 전 저희가 전망을 짚어봤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까지 줄줄이 통일교 청탁 관련한 주고받은 사람들의 선고가 쭉쭉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의원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게 일종의 정치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특검으로부터 역시 기소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받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 이게 두 부부가 같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선고에 따라서 별도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받은 것, 이 사건에도 거의 직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안이고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증거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뭐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사안인 거고요. 특히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58회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과 맞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의 진술이 지금도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서울 갔는데 돈은 못 받고 김영선 씨 공천을 받아왔더라라는 말로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통화 녹취도 있고 또 윤석열 피고인과 뭐 다양한 녹취록도 저희가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도대체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절절매면서 목숨 걸고 김영선 씨에 대한 공천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두 부부가 앞장서서 여기저기 통화하면서 발벗고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내일 선고가 당연히 오늘 시작된 명태균 씨 관련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도 예.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내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에도 판단이 내려지고요. 마침 오늘 준비 기일이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침 오늘 윤 전 대통령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입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차례에 걸쳐서 무상 제공받았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일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당신의 배우자 선고 내용에 맞춰서 변론해라. 이 말은 결국 김희정 의원께도 질문 드렸지만 동일하게 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것 같은데 재판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혐의, 같은 증거, 같은 증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유무죄 판단은 크게 변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가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보다도 상당히 높은 23년형을 선고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엄격한 법 집행, 그러니까 판결의 형량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이진관 재판장이 예단을 갖고 했었던 것 아니냐, 유죄 취지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중요한 선고, 내일이 3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이 시간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소식은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아주 중요한 또 야당의 소식이 있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보시죠. 우리 뒤에 좀 보관하십시오. 좋아. 땡땡땡이 말고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상징하는 이 장면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입틀막을 꺼내든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인물인데요. 이건 입틀막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틀막을 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나라에 충격을 줬는데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입틀막을 자행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의 김종혁 탈당 권유. 사실상 제명 수순의 중징계라는 분석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퇴원날 나온 윤리위 결정에 한동훈 전 대표는 불법 계엄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리위에 힘을 실었던 장동혁 대표. 그의 당무 복귀를 앞둔 국민의힘은 폭풍 전야를 맞았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퇴원을 하고 당무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당 상황은 글쎄요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처분. 근데 이게 10일 동안 자진 탈당 안 하면 사실상 제명 조치가 되는 그런 조치라고 하는데 결정은 지난주에 하고 어제 발표를 했다.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날짜를 일부러 맞췄다 이런 의문 제기가 가능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최고위가 원래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목요일이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최고위가 있으니까 그때 김종혁은 김종혁대로. 근데 사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 뭐 이 이유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함께 진행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일들이 많고 사실 저도 서울시당에 있는 그 부분으로 뭐 강동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지금 서울시당에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단톡방이나 있는 데 보면 매우 좀 뜨겁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뭐 소모적이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좀 당이 지금 둘 다 주장하는 거는 당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큰 틀에서 보면 이 흐름이 너무 이상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재건할 거냐에 대한 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딱 한 가지 키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지금 장동혁 대 한동훈, 그것도 뭐 거대한 세력끼리 부닥치는 것도 아니고 예. 거의 뭐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사심에 의한 서로 간의 싸움으로 비춰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고요. 그걸 어찌 됐던 간에 다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지방선거를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죠.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당이 또다시 분열하는 모습. 지난 10년간 국민의힘 보수당은 진짜 기가 막히게 선거 때만 되면 그 직전에 분열하거든요. 예. 그 직전에 허튼 짓하고. 이거는 전혀 앞으로 당에 그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이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전 이유를 도저히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종혁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윤리위에 권고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윤리위가 구성이 돼서 더 그 중징계가 나온 셈이죠. 탈당 권고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뭐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비판은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유 방송 나가서 너무 세게 하더라 좀 살살하지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통상 그렇게 하죠. 아유,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고 좀 살살해. 이렇게 동료들도 얘기를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정치 생명을 끌어놓겠다는 각오로 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이런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중징계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4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고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종료하는 그 시점도 실패한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단식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퇴원하는 날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고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검찰이라고 이게 비유할 만한 국힘의 당무감사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는데 법원이라고 비유할 만한 어제 윤리위에서는 사실상의 제명을 내렸단 말이죠. 예상하셨어요?
예상하기 좀 어려웠죠. 예. 제가 아까 뭐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리는 게 요새 유행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근데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가 또 한번 방송이든 본인의 SNS를 통해서든 다소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시킨 결과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하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지금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원회가 요청했던 것보다도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민주당에는 여러 이 논란이 됐었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당 권유를 해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만 국한해서 보니까 탈당 권유를 받았던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요. 2021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돼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시에 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탈당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가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5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유로든 탈당 권유 정도의 징계를 받았던 정치인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서 그 정도 징계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는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 방송에서 입틀막식 징계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대응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은 사실은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개입을 안 하고 좀 자제하는 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정당 내부에서 아니면 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도 국회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인데 다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어떤 가처분을 인용해서 징계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판단을 할까? 그거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일 것 같고요. 다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뭐 윤리 구성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 측의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그 서류를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서 정당 내에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유중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 본보기 삼겠다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예. 봤지? 너네도 조심해. 저는 그 얘기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잡하게 개별 억제, 일반 억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윤리위의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냥 포장된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중징계 내려놓으면 나중에 그 입틀막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에서 비롯된 언론사 입틀막에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정신을 계승해 가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다, DNA가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나 혹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아마 절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예. 또 무슨 반성의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범의 개연성이 높다. 복잡한 얘기 적었습니다만은 또 그럴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도저히 지도부나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다.
라고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 결정문에 이가역 라이브에 출연하여라는 부분도 있어서요. 정광재 의원님, 개별 억제 당하시거나 일반 억제 당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실제로 저도 그 이제 시사 프로에 나와서 예. 여러 평론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언론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발언이 갖고 올 정도의 파장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른바 셀프 데스킹이라는 걸 합니다. 아, 예. 물론 제가 한 모든 발언이 그 셀프 데스킹을 통해서 전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조차 신경 쓰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의 감정에 뭐 한 80%밖에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전 그것이 결국에는 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가 목표로 했던 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힘이 가장 강조하는 거.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 가장 자유주 썼던 말이 자유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위축 효과를 지금 이것도 겪고 계신 상당한 유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축된 표현 아닌가요? 저희는 100%의 정광재 의원을 원합니다. 어쨌든 일반 억제력은 있긴 있네요. 보니까. 예. 아니, 저 일반 억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 뭐 일반 억제 이거 잘못된 얘기긴 한데 사실 뭐 당이 하는 일반 억제라는 거는 뭐 앞으로 이게 윤리도 바뀌고 뭐 하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죠.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정통만법 충벌시키면서 아예 언론의 입틀막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굉장히 내용에 쌓여 있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살아남으려고 이 억지 수단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법으로 제정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인데 그분들이 저희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비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정통만법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거나 그걸 퍼뜨릴 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느냐 그 문제와 관련한 법이고 지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없는 데선 나라님 욕도 하는 건데 방송에 나가서 당대표나 지도부의 그 어떤 행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로 지금 당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비평에 정통망법이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제가 예. 봤을 때는. 허위 정보 조작 금지법 요거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지금 또 두 분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일단은 오늘의 내용은 아니니까요. 지금 이재영 의원님, 그럼 장동혁 대표가 언제 당무에 복귀한답니까? 어제 퇴원은 했고 아마 지금 이제 뭐 몸을 다시 추스릴 것이고요. 뭐 내일이라도 당장 복귀한답니까? 혹시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있으세요? 몸을 추스렸으니까 퇴원하지 않았겠어요? 예. 네, 병원 가서.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내일 모레 최고위가 분수령이 될 텐데 거기에는 아픈 몸이라도 이끌고 나와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진짜 강행하던 예. 아니면 그거를 봉합을 시키던 그는 지금 모든 눈은 지금 장동혁의 입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아마 뭐 내일 뭐 당무 복귀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으나 내일 모레 최고회는 반드시 참석할 거다라는 게 지금 당내에서 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목요일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도 올라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올라올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죠.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뭐 상대당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재고해달라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내용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전 당대표일 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자기가 당대표 돼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그런 관계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갈라진 상태인데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이루어진 당의 인사 내용을 보면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내는 거로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고 왜냐하면 이 당대표 주변의 인사를 통해서 가장 측근의 그
임명된 사람들이 다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같이 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주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뭐 목요일 날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거를 늦추거나 결정을 바꾸려면 일단 인사를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예. 이미 뭐 정해져 있는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정광재 의원님,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저희 제작진들도 항상 페이스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용병 정치 청산하고 자조자강하라.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힘을 싣는 거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가 뭐 한 2년 정도 당에서 생활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정치적 지향점,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도 안 하고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2027년에 대선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 2027년 대선에서 경쟁을 할 상대로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대되는 메시지를 그동안 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당을 떠나긴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멀어진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 당에 와서 정치한 지가 2년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당 대표였을 때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성공하라고 여러 잔소리했던 겁니다. 그 잔소리 뭐 의정 갈등이라든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잔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불법 계엄의 계기가 돼서 이런 상황까지 연결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요, 이런 일도 있었네요. 어제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고동진 의원이 박차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휴 거지 같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유중 의원님, 뭔가 물론 그냥 개인적 감정을 나가면서 밝힌 거일 수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상황에서 조짐이다, 징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동진 의원의 이 발언도 지금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억제의 효과가 따라 붙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거지 같다는 표현은 통상 화가 났을 때 개인의 어떤 개인적 감정과 소회로 하는 추임새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통상 그 뒤에 XX가 더 붙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자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 순간 저는 자제력을 발휘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의총장에서 지금 막 굉장히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얘기를 못 하나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또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김종혁, 한동훈, 그 다음은 고동진 의원 순서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제명 가나요? 뭐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하고 이제 말로 경고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의총장에서 화가 나면 박차고 나오면서 이 정도 얘기도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징후가 될지 언론의 과잉 해석일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패널들은 시간 문제지 제명으로 갈 거다라고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다음 스텝은 뭐냐를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먼저 정광재 의원님. 네. 그럼 뭐 하게 됩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됐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저도 뭐 제가 그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몇 가지 카드를 뭐 언론에서 시나리오별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근데 이거 가능성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그 징계를 받더라도 잠시 칩거하고 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건 백의종군도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뭐 지원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무소속으로 뭐 대구든 부산이든 보궐선거가 나오면 해당 지역에 가서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
뭐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하는 의원들과 같이 나가서 신당을 차리는 것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카드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김종혁 전 최고가 징계를 받았을 때도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본인 지지 커뮤니티에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카드가 될 텐데 그것은 본인이 지지자들 또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수순이 남았다고 봅니다. 예, 오는 다음 달 8일에 뭐 토크 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뭐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김영남 의원님, 네. 그 토크 콘서트 전에 제명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스텝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아마도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예. 그 방금 언급됐던 법정 투쟁으로 당장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뭐 신당 창당은 안 할 것 같고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있는 그 정치권에서 손에 꼽힐 만큼 이제 팬덤이 형성돼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게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 정도의 에너지 내지는 응집력이 있는 팬덤이냐 그건 좀 의문이 가요. 예. 그래서 한동안 좀 가시밭길을 걷지 않을까 싶고 뭐 영남 쪽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 이게 무소속 출마는 나가서 무조건 당선이 돼야 살아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출마 안 한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정치적 공궁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신당 창당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더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이재영 위원의 전망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매우 단순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카드 이런 얘기 나오는 것보다 장외투쟁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저 토크 콘서트도 그거의 일환일 것이고요. 예. 사실 지난 주말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곳을 또 이번 주 토요일도 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날씨 풀리고 하면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아마 그 움직임이 더 커질 조짐이에요. 이렇게 지켜보면 아마 그래서 장외투쟁을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다뤄봐야 되는데요. 바로 10초 후에 한민수 의원과 함께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에 민주당 일부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발표가 있었던 날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당대표 퇴진 여부를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수위 높게 비판하기도 했죠. 오늘은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에게 당내 현안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추모 리본도 보이는데 오늘 다녀오셨죠, 빈소에? 예, 계속 있었고요. 예. 인천공항 가서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을 맞았습니다. 예. 맞았고 서울대병원까지 같이 갔고 예, 여기 출연하기 전까지 빈소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의원님께서 정청래 대표에게도 직접 알리셨다고요? 예, 계속 그때 정청래 대표는 뭐 특강 중이었기 때문에 예. 현장하고 베트남에 이제 저희 의원들이 당 대표께서 보내신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현지 상황을 자꾸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위중하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제주도에서 바로 상경을 해서 9시 15분, 20분 정도 비행기를 저희 예약을 했습니다. 티켓팅까지 다 해놨는데 그 사이에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직후에 제가 당대표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조금 전에 빈소를 찾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첫 보좌진으로 알려진 유시민 작가 등 이 전 총리와 각별한 인연을 가진 정치 인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민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찬 전 총리와 좀 어떤 인연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정말 지금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니고 하실 일이 많은데 너무 아까운 나이에 가셨는데 저는 처음 뵌 거는 기자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님 정권교체, 수평적 정권교체를 처음 한 직후였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총리님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앵커 하는 것처럼 기자실에서도 이제 흡연이 가능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기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담배를 태우시면서 지금까지도 태우셨습니다만 그 중요한 묵직한 현안들을 정말 막힘없이 기자들 어떠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래서 정말 똑똑하신 분이구나, 스마트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에 늦게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선된 직후에 소수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님하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제 손잡고 우리 한민수 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그날 몸도 불편하시는데 이렇게 약주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해서 그때 총리님 몸도 불편하시지만 그해 7월에 있는 제 지역 사무소 개소식에 오실 수 있냐. 근데 거기를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3층에 또 옥상에서 하니까 4층 건물이라 계단이 되게 좁고 올라가기가 경사가 가파릅니다. 승강기가 없었군요.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를 붙잡고 올라오셔가지고 한민수가 정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안에 조문을 한다고 했고요. 뭐 경호상의 이유로 시간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저희 방송 중에 영상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당무 아니고서는 일단 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좀 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합당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주 이미 한 차례 조금 파열음이 났는데 일방적인 기습 발표다. 근데 여전히 당내 반발이 큽니다.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합당에 아예 반대를 하겠다는 의원님들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왜 합당에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당 대표께서 전격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로 기억하는데 당 대표가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정치권에서 정당 간의 합당을 이게 뭐 합당 선언은 아니거든요. 분명한 합당을 하자 제안을 한 겁니다. 합당 제안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전에 이제 논의됐을 경우 그게 어떤 보안이 유지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합당 제안 단계에서 그 전부터 이루어졌을 때 실제 합당으로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가 그전에 아마 두 분만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되기 전날 전격적으로 두 분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공유를 못한 이유로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아까 보안 유지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 같긴데 그것에 동의 안 하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안을 유지할 일이냐. 같이 물밑에서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공개를 했으면 오히려 이런 당내 파열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그런 지적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외부에 많이 알려졌을 때 실제 추진 동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안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제안해놓고 지금부터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마 조국혁신당도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 당원이 투표를 하고 전당원 투표 전에는 전당원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도 기간이 끝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토론을 가질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당원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합당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절차의 문제를 들어서 추진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을 주신다면 그게 투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원들이 지금의 합당이 꼭 필요하고 정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정말 한 분이라도 하나라도 더 힘을 모아야 된다. 예. 이런 판단을 내려주시면 그 이후에 또 절차를 밟아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게 팩트라고 하면서 대통령 팔지 말라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일단 그 청와대 부분은요.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예. 사전에 이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우리 대통령님은 양당 통합과 정치적 통합은 평소에 지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세세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저 역대급입니다. 한 8개월 됐지만 이렇게 높은 지지와 정말 보수가 됐던 누구도 그 보수 이상의 강경하신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님 일 잘한다는 거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권 초기에 일 잘하고 계시는데 어느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을 팔아서 그 판다는 의미는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그럴 거라고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 도착해서 조문을 하는 장면. 지금 실시간 생방송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촬영이 됐고 청와대에서 공개가 가능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빨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유족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주로서 가족뿐만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화면 우측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위문을 하고 위로를 건네는 모습 보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 예, 부인이십니다. 이죠? 예, 사모님이신데요. 예. 예, 서로 김혜경 여사와 끌어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총선 때도 함께 당시 국회의원 선거 대승을 이끌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해찬 전 열심히 총리가 작가도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말 정치적 멘토 예. 역할을 하셨고 4번의 민주정부 탄생에 모두 기여하신 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큰 인물이시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대통령 내외의 빈소 모습도 저희가 빨리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합당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대표 진퇴를 이현주 최고위원 비롯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당대표가 어떤 정치적 결단으로 합당을 제안하고 당원에 따라서 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묻게 됩니다. 찬성을 받으면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전 당원대회를 열든지 아니면 수임기구를 지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절차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는 저희들은 덧셈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다른 말씀들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는 네. 정말로 단 한 표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정말 1, 2%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지지율이 높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또 보수가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표라도 더 모으겠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힘을 합쳐보겠다. 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6.3 지방선거의 압승을 거두기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추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진정성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아니다 판단하면 더 이상 추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원들이 보실 때 우리 권리당원들, 우리 당원 주권 시대에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예. 저 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이 주인입니다. 그럼 당원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가면 되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대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당대표의 진퇴 문제까지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개인의 영달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전제까지도 정청래 대표 연임용 제안 아니냐. 물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분석이 어딨냐. 아니 조국 대표가 합당해서 들어오면 당대표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건데 그게 가능한 분석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여권에서는 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인기가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과 힘을 합쳐서 민주당에 들어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수석 분석처럼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선의의 경쟁자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목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건데 그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다음 정치적인 뭐 스텝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길 걸 전제로 해서 이걸 한다? 저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청래 대표나 우리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오로지 6.3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승리를 목표로 뛰는 거지 그 다음에 8월에 돼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당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연임 생각에 정말 꽂혀 있다면은 굳이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원들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석은 좀 잘 성립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 연임용이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동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합당 방식 놓고요. 지난 주말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흡수합당처럼 들리는 발언을 해서 공개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흡수합당론은 그러면 배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논의 선상에서 그냥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계속 논의는 되는 겁니까? 제 죄송스럽게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단계는 제안을 하고 각 당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당 당원들 모두가 합당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면은 그다음부터 실무 테이블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 민주 세력들이 모두가 들어와 있고 여러 뭐 합당이랄지 이런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중심의 여러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건 맞는 거죠. 다른 질문 드릴 게 많아서 합당 관련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도층 확장이 민주당이 필요한데 소위 뭐 쉽게 말해서 더 왼쪽이라고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면 중도층으로 가는 길은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당 자체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석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고 저는 일견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정치인 한민수가 보는 분석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중도층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측의 지지층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윙 보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 민주당을 도와야 되겠어. 이재명 대통령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가 튼튼하게 가야 돼.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합당도 하고 합당을 제안한 거고요. 힘을 합쳐서 치열하게 논쟁 끝에 더 좋은 정책, 정말 6.3 지방선거 때도 정책을 내놓고 또 양당이 서로 힘을 합침으로써 국정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조국혁신당의 낸 의견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들이 잠시 주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은 제 당원들이 원해서 합당하게 되면 그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될 겁니다. 어떤 5개 광고물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국회법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법안들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 당으로서 입장을 낸다면은 더욱더 우리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고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시너지 효과가 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 안정적으로 집권당은 일 잘하고 또 개혁적이고 민생을 챙기는 걸 정말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결국 지명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해서 부담이나 짐을 덜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정말 저는 가치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란색으로만 모두 갖다 쓸 수 있느냐. 정말 전 대통령 대단하신 결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에서 3번의 국회의원을 했고 뭐 저쪽도 자기들도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국힘도 인정하는 그분을 발탁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우리 국민 정서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에서도 청문회 전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청문회를 거쳐서 이해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소명이 좀 미흡하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청와대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저는 우리 대통령님의 어떤 통합의 의지 그리고 정말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든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든 쓰겠다는 정말 실용주의적 접근 이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 인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다만 인사 검증 시스템이 너무 안 됐던 거 아니냐. 다음에 통합 인선 하려고 해도 또 검증이 제대로 안 돼서 퇴색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나오거든요.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이제 인선에서 낙마가 되거나 이렇게 좀 부적절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특히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러면 그때 또 개선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와대에서 개선을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저도 기자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그 이제 아주 막내 비서관한테 그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 검증에서 드러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좀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검증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검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통합 인선 계속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다음은 누가 될까가 많이 궁금한데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이긴 하지만 뭐 당에서도 제안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루트로. 혹시 뭐 기획예산처 장관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정래 대표의 의중이라든가. 당에서 이건 사실 할 문제는 아니고요. 대통령님께서 정말 이해원 후보자, 장관 후보자 발탁할 때도 정말 대통령이 뜻이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논란이 돼서 보수 진영 발탁을 하신 분이 낙마를 했습니다만 그거 관계없이 저는 우리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성정을 알거든요. 조금은 아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본인이 또 청해서 모셔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보군요. 인선에 대해서. 인선은 일단 대통령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너무 출범 이후에 계속 좀 붕 뜨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 게이트라는 말이 언론에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경 시의원 어제 사퇴해서 이제 뭔가 짐을 덜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현직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한 정황 등등 계속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서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물론 김경 시의원이 이제 뭐 시의원도 아니군요.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무소속인데 정말 국민들 보기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일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제도도 그렇고요. 시스템도 다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내부 싸움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 했는데 정말로 결격 사유가 명확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랄지 성비율랄지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우리 민주당은 모든 억울한 컷오프를 하지 않고 경선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특정인의 입김이나 들어갈 걸 배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김경 전 시의원처럼 무슨 뭐 돈가방 쇼핑백을 줄 이유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런 부적절한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이런 일이 지금도 있나 할 정도의 사건은 파헤쳐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언론이랄지 여러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뭐 일종의 지라시죠. 밭그릿 보면은 좀 근거 없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산되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뭐 A 의원이 실명이 거론됐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 전 시의원과 뭐 누구 A 씨와의 대화에 나오는데 그분들은 뭐 제 이름을 거론했다고 제가 만나지 않고 전혀 제가 그런 걸 받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발표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 그 공천 시스템 다 완성했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서울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 뺀다. 이거는 맞는 건가요? 저희 이제 중앙당의 지침으로 예. 가급적이면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또 지역위원장들은 공관위하고 재심위에 정말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사안이 오늘 아침에 터져서 요걸로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 그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놀랬고 인천공항에 있다가 그런 속보를 보고 저희들끼리 정책위장도 계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하고 저희 당정협의가 바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재경 의원들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예. 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걸 하기 전까지는 어떤 우리 국회와 아니면 정부 등하고 어떤 불만이 있다거나 뭐 의견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1월 말에 예.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저희들이 예산국회였고요.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도 있었고 재경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도 5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4개를 냈고 국민의힘 의원이 1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심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단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정부에서도 청와대도 긴급 회의를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급히 뭐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가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될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는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나 국회가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하나의 새로운 에멀전, 하나의 변화, 매끄럽고 탄탄하며 젊어 보이는 피부결은 고르게 정돈되고 2주 후 더 강력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새로운 뉴메홍 드 샤넬 레드 까멜리아 에멀전. 이 점프가 성공할까? 그건 도약하는 순간에 알아. 완벽을 위해 수만 번 도약해봤으니까. 국가대표는 나아간다. 세계 앞으로 업비트.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802만 원짜리 첫 번째 샤넬백, 1271만 원짜리 두 번째 샤넬백,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뉴스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소위 명품들. 이 명품 브랜드 회사 입장에선 홍보가 되니까 좋은 걸까? 아니면 비리의 매개로 낙인 찍혀 나쁜 걸까?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다는 의미로 붙여진 V0 김건희 씨에 대해 드디어 내일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주가 조작 의혹부터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전직 영부인으로선 최초로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화려한 목걸이와 가방 뒤에는 통일교의 인사청탁과 국정 개입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내일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영부인이란 자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적인 권력이 사적인 욕망과 결탁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김건희 씨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관련 사건은 또 다른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지나도 이른바 명품 잔혹사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판피린 나대도 감기 앤디 판피린 판피린 나이트 콧물, 기침, 목감기까지 빠르게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 칭하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산을 탕진했고 이 사이비 교주는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